사람에겐 운이라는 것이 있다. 이마가 초년운, 눈썹부터 인중까지가 중년운, 입과 턱을 말년운이라고 한다. 과거엔 인생을 20년씩 나누어 40부터 60까지를 말년이라 했다. 하지만 요즘 말년은 65세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음덕을 베풀어야 하며 몸의 기운이 잘 흐르도록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대개 운세를 볼 때 초년, 중년, 말년으로 나눈다. 사람의 얼굴에 초년, 중년, 말년운이 다 드러난다고 한다. 초년운은 대체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중년운은 스스로 농사짓는 시기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말년운에 영향을 미친다. 말년운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더불어 부부운, 자식운, 건강운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초, 중, 말년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말년운이다. 좋은 관상이란 어떤 얼굴을 말할까? 관상이라는 것, 사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소재다. 내가 좋은 관상을 지녔는지, 혹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관상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마에서 미간까지를 상정, 미간에서 코끝까지를 중정, 코끝에서 턱끝까지를 하정이라 말한다. 이 세 개의 면적 즉 삼정의 길이가 일정한 것이 좋다. 상정은 계획력 있는 초년운을, 중정은 추진력 있는 중년운을, 하정은 지구력 있는 말년운을 보여준다. 삼정, 얼굴의 조화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초년, 중년, 말년의 운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다. 관상학에서 얼굴은 부위별로 다음과 같이 본다. 입은 말, 호흡, 에너지의 통로다. 입이 귀하게 생긴 사람이 학문을 크게 이룬다. 턱은 말년의 복을 알 수 있는 곳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서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이마가 하늘이라면 턱은 땅이다. 이마는 하늘이다. 초년 운과 부모의 운을 같이 볼 수 있다. 자손도 본다. 넓고 깨끗하고 기색이 좋으면 학문을 이룬다. 이마는 복을 불러들이는 하늘의 창고다. 이마가 넓으며 동글동글하고 모난 곳이 없이 매끈하면 부자가 되는 관상이다. 눈끝에서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가 깨끗해야 애정운과 자식운이 좋다. 눈썹은 수명이다. 잘생기면 이름을 떨치고 오래 산다. 그 사람의 격과 영혼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눈썹은 눈보다 길어야 한다. 귀는 콩팥과 연결돼 있어 건강을 볼 수 있다. 귀가 깨끗하고 색이 좋으면 콩팥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반대로 어둡거나 검으면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다. 귀는 지혜의 뿌리이다. 재물운을 점치기도 하는 귀는 크면 좋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귓불이다. 귓볼이 두텁다면 말년에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눈은 사물을 보고 살피는 곳으로 지혜다. 정신력과 제복,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 눈동자는 검고 깊고 반짝여야 한다. 흰자위는 맑을수록 좋다. 눈은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하며 빛이 나고 흰자위가 깨끗해야 명예, 지위, 재물복이 있다. 눈 주변이 깨끗이 못하고 불길하면 우는 일이 생기는 아픔을 겪게 된답니다. 코는 나 자신이다. 마음의 보따리, 즉 심포이다. 코는 반듯하며 코 길이가 짧은 것보다는 길며 약간 높은 것이 좋고 콧구멍이 안 보이며 코끝이 도톰하고 윤기가 나야 복이 많고 잘 산다고 한다. 재복을 가늠하는 잣대다. 다음은 관상학에서 호불호를 결정짓는 얼굴 주요 부위 네 군데입니다. 첫째, 눈썹과 윗눈꺼풀. 이 부위는 형제, 친척, 부모의 수명, 물려받은 재산 등과 연관이 있어 이 부위가 좁거나 눈썹이 거칠거나 흉터가 있으면 어려움이 따른다.
눈썹 사이는 넓어야 한다. 눈과 눈썹 사이가 좁으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고 한다. 눈과 눈썹 사이가 넓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재테크에 성공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게 될 것이며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의 말년에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눈은 해와 달이고 눈썹은 구름이라 한다. 눈썹이 해와 달을 누르고 있어 매우 좋지 않은 관상이라 본다. 눈동자는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눈동자가 차분해야 이지적이고 교양이 풍부하며 지적 능력을 겸비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얻게 된다. 눈을 가늘게 뜨고 상대방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일 확률이 높으며 대화할 때 눈을 좌우로 돌리거나 악수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면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상대방을 대할 때는 눈을 상대방에게 정중히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둘째, 이마와 미간, 코로 연결되는 부위. 이 부위는 사회적 지위와 재산, 명예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 부위가 낮거나 흉터가 있거나 혹은 어두울 경우 인생에 장애가 있고 보다 높은 지위나 학문적 성과에 이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본다. 눈썹과 눈썹 사이 즉 미간은 넓고 펴져 있는 것이 좋다. 관상학적으로 미간은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다. 미간을 찡그리면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아 행운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 이마가 다소 어둡고 좁고 탁하더라도 코와 광대뼈, 그리고 턱이 둥글게 잘 발달돼 있다면 유년기의 생활은 비록 어렵게 보내도 중년기 이후의 삶은 좋아진다. 반대로 이마가 환한 색을 나타내고 잘 발달했어도 코와 턱이 뾰족하고 살이 없다면 그 반대다. 관상적으로 눈썹과 눈썹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본다. 미간의 넓이는 엄지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표준 넓이다. 너무 좁으면 성격이 사납고 반대로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너무 넓으면 성격이 느리고 의사 결정이 늦으며 우유부단하다. 웃으면 미간이 펴진다. 그렇기에 웃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엄지손가락으로 미간을 문지르는 것도 미간을 펴 자연이 좋은 관상으로 바뀌고 복이 들어오게 만든다. 미간이 윤이 나고 좋아야 인내심과 포용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확실한 자리를 가질 수 있으며 자녀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얻는다. 셋째, 코와 콧방울. 코끝이 둥글고 콧방울에 힘이 있어야 한다. 여성의 코는 코끝이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모양이 좋다. 마치 코끝 부분이 쓸개를 매다른 것처럼 동그란 모양, 이슬이 매달려 있는 듯한 모양을 말한다. 코끝이 둥글고 힘이 콧방울에 힘이 있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가정과 재산을 잘 지키며 결국 남편을 출세시키게 될 힘도 있다. 또한 남을 대할 때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며 도움을 준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보답을 받는 인복이 넘치는 관상이기도 하다. 넷째, 입과 턱 주변. 여기는 말년운이 주로 작용되는 부위로 50대, 60대 이후로 인생을 재설계하거나 재취업 등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간과해서는 안 될 부위이다. 이 부위에 주름이 생기거나 꺼지게 되면 말년운이 안 좋다고 본다. 턱이 갸름한 사람은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포기도 빠르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가 힘들다. 턱이 약한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이 더 쉬울 것이다. 턱이 약한 사람들은 육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질들이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말년으로 가면서 얼굴의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얼굴이 오뚜기처럼 턱이 옆으로 너무 튀어나오면 좀 곤란하다.
두상이 크고 목이 짧고 턱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은 대드는 기질도 강하고 욕심도 많다. 턱은 둥근 U자형 턱이 좋은 턱이다. 턱이 좋으면 지구력과 추진력이 좋다. 젊었을 때 턱이 갸름했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턱이 좋아지기 마련이다. 아래 사람을 잘 챙겨주면 결국엔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턱이 좋은 사람은 말년이 좋을 수밖에 없다. 말년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개인의 수명, 자식의 운과 연결돼 있고 한 개인의 결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관을 보면 말년운을 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년운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로 말년운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말년운에 입이 들어가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인매가 처지면 얼굴이 우울해 보이고 이성관계도 좋지 못해 부부운이 약하다. 양쪽 입꼬리를 올려 웃는 상을 만드는 습관을 가지면 얼굴 분위기도 바뀌고 말년운도 변화시킬 수 있다. 관상학에 따르면 인상은 바꿀 수 있다. 내 얼굴을 짚어보고 지금부터 말년운을 관리하자. 얼굴 부위 중에서 특히 말년운과 관련 있는 곳 세 군데입니다. 말년운을 보는 부위 첫 번째는 입이다. 입은 공기가 드나드는 문이고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며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기관이다. 입은 재물을 상징하는 코의 기운을 받아주는 그릇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입의 모양은 재물과 연결돼 있으며 건강과도 직결돼 있다. 이상적인 입 모양은 단정하게 다물어져 힘있게 보여야 한다. 입은 큰 듯하면서도 입술도 약간 두터운 모양이 좋다. 특히 입의 양쪽 끝의 입꼬리가 위로 올라와 있어야 특히 중년 이후에 재물도 받아주지만 행운도 얻을 수 있다. 말년운을 보는 두 번째는 인중이다. 인중은 코와 위십술 사이에 도량과 같이 움푹 패인 곳을 인중이라 한다. 인중은 현재 건강 상태와 자식운을 판단합니다. 인중선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자식운이 없대요. 인중선이 분명하면 운세가 좋고 건강, 자식복이 많답니다. 인중은 선명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약간 넓어지는 모양이 좋다. 인중은 건강운을 나타내는 부위이기도 해서 인중에 상처가 있다면 좋지 않다. 인중이 넓고 길고 깊은 사람은 마음이 넓고 성격이 원만하다. 생명력이 왕성하며 여성은 특히 이곳을 보고 자궁 상태, 자식운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말년의 관상에서 인중은 건강과 자식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인중이 좁고 짧고 얕은 사람은 그릇이 작고 이해심이 부족하다. 말년의 기력이 약해져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하고 자식과의 연이 적다. 말년운을 보는 부위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턱이다. 얼굴 전체 가운데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말년의 운세를 본다. 턱이 뾰족하면 마치 흙이 없는 바위산과도 같다. 따라서 농사지을 땅이 없고 곡식을 생산하지 못한다. 턱은 한평생 살아온 인생의 결말을 맺는 부위라는 얘기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턱이 짧다.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턱은 나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턱이 약하면 60대 이후 삶이 외로워진다고 한다. 특히 70대부터 시작되는 노년의 삶의 질이 팍팍하고 피곤해진다고 한다. 턱이 너무 앞으로 나와도 남을 치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 뼈가 너무 앙상해도 냉정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뾰족하게 생긴 턱은 말년으로 가면서 고독하게 된다. 요즘 젊을 때 예뻐 보이기 위해서 턱을 깎는데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고독하고 초라한 말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말년운이 좋은 얼굴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안 생겼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말년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다음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첫째, 마음을 바꿔보세요. 눈은 마음의 표상이다. 얼굴의 상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 사주보다는 관상이, 관상보다는 심상이 중요하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얼굴이 붉어지고, 기쁜 일이 생기면 얼굴이 환해지며, 화를 낼 때는 얼굴이 찌푸려진다. 모두 무형의 마음이 유형의 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오직 마음에 달렸다는 뜻이다. 마음이 선량하면 빈천할 상이라도 부귀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불량하면 부귀할 상이라도 도리어 빈천할 수 있다. 둘째, 표정과 자세에 신경을 쓰세요. 찡그린 얼굴은 부정적인 마음이 드러난 결과다. 미간의 주름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쓸 때 생기기 마련이다.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몸짓을 보고 무형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연습을 하자. 이마는 대체로 초년운을 점치는 부위인데 말년운을 보기도 한다. 이마에 주름이 많으면 평탄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마를 찡그리거나 주름 잡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삶과 인품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하늘이고 턱은 땅으로 친다. 하늘은 높고 맑은 게 좋고 땅은 넓고 기름진 게 좋다. 땅이 기름지고 넓어야 곡식이 풍성하게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 셋째, 피부를 가꾸어 보세요. 피부 탄력도 말년운에 영향을 준다. 피부톤이 칙칙하고 탄력 없이 늘어지는 타입은 복을 모으기 어렵다. 살집이 없더라도 피부에 탄력이 있어 탱탱한 느낌을 준다면 재물을 모으는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 피부 상태가 좋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피부는 오장육부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다. 때문에 피부가 좋다는 것은 수면 상태, 건강 상태, 섭식 상태, 마음 상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패션을 바꾸어 보세요.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면 패턴이 보인다. 지금까지 자신이 고집하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어색하고 힘든 일이지만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의 시작이다. 여러분, 관상가에게 나는 인복이 너무 없다. 내 관상은 인복이 없게 생겼는가? 라고 묻는 사람치고 인복 많은 사람은 실제로 드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덕은 쌓는 것이고 복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보다 덕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덕을 베풀지 않으면서 복을 바라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베풀고도 손해본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인복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베풀고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지요. 베푼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결국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은퇴 후에 어떤 일상들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것은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의미를 더하고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통해 노후 생활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에게 여유와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술, 역사, 과학,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넓힐 수 있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게다가 평균 나이는 80대 중반이고 길게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요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 젊어서 직장 생활 육아로 정신없이 살던 때에는 그렇게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무함에 빠지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어떤 학회가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분들이 노후에 보내는 여가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TV 시청이 가장 높았고 2위는 스마트폰 하기, 3위는 휴식, 4위는 산책 걷기, 5위는 국내 여행하기, 6위는 집안일, 7위는 공원이었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노인들의 복지는 돌아볼 틈 없이 쉼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니 정작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만들어 온 노인분들은 집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원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앉아 가만히 TV나 보며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는 취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들 또한 말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 노인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셔서 취미가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예로 교통수단을 인터넷으로 예매하실 때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60%, 그나마 노인분들 중 58%만이 인터넷 예매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무인 식당에서 터치 기기로 주문하실 때에도 터치 기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58%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중 64% 노인분들이 불편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노인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바꾸지 말아야 할 기존의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는 평생 자식과 남을 위한 희생의 땀을 뚝뚝 흘려오셨다면 이제는 그 땀을 스스로를 위해 흘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노년에 하실 수 있는 취미를 몇 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취미 생활을 정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 내어 한 가지만 하시다가 나중에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이 몇 가지 생긴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령 낮에는 체력 소모가 있는 자전거를 탄다면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낮에는 목공을 하시고 저녁에 바둑을 두실 수도 있죠. 또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두세 가지의 취미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비용을 줄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를 매번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적절히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몸을 많이 쓰는 취미보다 독서나 약초를 키우는 것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취미를 8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물론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 이것을 꼭 전부 다 하시라는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취미를 즐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드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그저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본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관절염에 좋은 사회성, 협동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대한노인 재활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에도 수영을 한 분들은 균형 감각으로 인해 넘어질 때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영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골에도 동네 주민 스포츠 센터가 있어 수영장을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 동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취미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은 게 특징이지요.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나 많으며 폐 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허벅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탁구공이 라켓이 조금 큰 라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탁구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 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도 만나시면서 조금씩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은 베란다나 공터의 채소 키우기입니다. 노년 생활에서는 육체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도 쉽게 움직이며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렇게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다 보면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 더 기르신다면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은퇴 후 남은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을 끝내시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정착해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 너무 마당이 넓거나 큰 전원주택은 잡초 관리나 집수리 규모가 커지므로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잘 고려해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은 악기 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증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떨어뜨리며 폐 기능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동호회 등에 참석하셔서 악기를 배우시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잘해내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의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면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악기 연주를 하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악기만 잘 배워두어도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은 독서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힘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책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과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느낌은 덤으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서 도전의식도 생길 수 있으니 독서는 단지 독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취미 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는 동시에 휴식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해 줍니다. 또한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추어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7번째, 바리스타 소믈리에 요리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즐기는 분들이시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믈리에 자격증 요리 배우기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향이 좋은 분들은 바리스타에 도전하시고 와인의 향에 취하고픈 분들은 소믈리에 도전하시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취미 생활일 수 있지만 취미 생활이 깊어지고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요. 8번째,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화지의 땅바닥에 벽과 마루에 온통 그림을 그리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저는 단지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든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가 붙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의 칭찬도 듣고 그래서 자기 만족도 들어야 더 잘 그리고 싶은 목표 의식도 생기니까요. 처음에는 실물보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시는 게 좀 더 쉬울 것이며 나무나 꽃처럼 형태가 복잡한 사물은 당장은 피하시고 구름이나 바다, 수평선 같은 간단한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고 연필로 간단한 명암만 표현하시고 끝내시면 그것으로 형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시면 그때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수학 문제로 본다면 연필, 스케치, 그림은 이런 공식 기초이고 색칠은 좀 더 복잡한 응용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푸셔서 좌절감에 그림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도형과 석고상 같은 딱딱한 그림만 계속 그리게 하거나 수채화 같은 초보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세세하게 지도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끊고 다른 학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하면 수채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수채화는 물 조절이 어렵고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와 중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생각보다 초보분들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조절이 비교적 간편하면서 몇 번이든 덧칠이 가능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 손에 익으면 유화 물감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 이 또한 이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뿐만 아니라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각적 공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그림을 배우면서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팔과 손가락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적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후에 많이들 하시는 취미들이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 오셨고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들을 익히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취미를 하시다 보면 잊고 있었던 과거와 만나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노인이 되어 찾는 취미의 시작은 내 어릴 적 못 이룬 꿈을 찾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취미 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꼭 거창한 걸 해보고 싶은 어린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돈 벌고 자식 키우시면서 채우면 채울수록 커난 삶에 매달려 살아오셨다면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하늘 가득 반짝이던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밤마을 우러러 넉넉했던 그날의 순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 몇 년 전 명예 퇴직을 하시고 올해 70이 된 어떤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60대 중반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드디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시며 이뤄왔던 자유를 만끽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인생이 너무 지겹고 막막하고 허무했던 때문이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어 계속 갈 수가 없었고 그마저도 몇 번 반복하니 지겨워졌지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도 정서적인 소모가 컸고 한 번 만날 때마다 들어가는 밥값, 술값이 만만치 않았지요. 또한 할아버지의 나이가 이제 70인데 막상 70이 되어 보니 젊었을 때 생각했던 70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15년은 좋게 더 살 텐데 뭘 해야 하나 일을 하지도 할 수도 없는 나는 이제 무엇인가 자문을 해볼수록 막막함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나 보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게다가 은퇴 전엔 지방에서 일을 하였기에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로 살았던 할아버지였으나 지금은 집에서 아내와 새삼 어색하게 얼굴 맞대고 있으려니 할아버지는 적응이 더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더니 점점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쌀쌀맞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화를 크게 냈습니다.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진장 참고 있는 거 알아? 할아버지는 그동안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서도 열심히 일해준다며 고맙다고 말하던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자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영문을 모르는 남편이 더 어이없다는 듯 아니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몇 년 동안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게 말이 돼. 내 친구 남편들도 회사 은퇴한 사람들이 꽤 있지만 당신처럼 그렇게 살진 않아. 은퇴를 했으면 이젠 집안살림도 좀 돕고 그래야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삼시세끼 밥만 받아먹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말투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내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일하다가 이제야 한숨 돌리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 봐줄 일이야.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어. 그 정도면 나도 많이 봐준 거야. 그리고 당신은 은퇴했지만 난 아직 직장에 다니면서 당신 밥까지 해야 한다고. 하루 삼시세끼 당신 밥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입맛도 까다로워서 무조건 집밥만 먹겠다고 하잖아.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면서 무슨 외식만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를 쳐대는데 내가 어떻게 안 힘들겠어. 할아버지는 갑자기 은퇴 후 공백 때문에 방황하시는 중에 아내는 그런 할아버지의 삼시세끼 밥을 차려내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친구들 모임도 끊은 채 기쁜 마음으로 밥을 해줬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가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자 참다 못해 끝내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거기에 할아버지도 질세라 같이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다 못한 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은 외식하자. 엄마 좋아하는 콩국수 어때? 그러자 엄마는 아빠가 잘도 외식하겠네 하면서 할아버지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당황스러웠던 할아버지는 은근슬쩍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방으로 쫓아와 아빠도 콩국수 먹으러 가자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러면 보통 살짝 져주는 척 따라가면 되는데 할아버지는 딸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여서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본심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귀찮게 뭐하러 나가니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우면 될걸.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저것 좀 봐봐. 내가 밥순이 아니냐. 맨날 아주 미쳐요 미쳐. 아내가 다시 발끈하자 할아버지는 더 어쩔 줄 몰라서 안방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 딸이 아내를 재차 달랬습니다. 엄마 날씨도 덥고 기분 풀 겸 그냥 콩국수 먹으러 가자. 엄마 콩국수 좋아하잖아. 아내는 딸아이의 말에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이고 남편보다 자식이 훨씬 낫네. 그리고 딸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서 할아버지에게 재차 외식을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와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솔직히 아내가 콩국수를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딸아이가 애쓰는 모습도 안쓰럽고 화를 내던 아내의 기분도 풀어줄 겸 다 같이 콩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아내는 스트레스도 풀 겸 딸과 시간을 보냈으면 해서 할아버지만 그냥 귀가를 시켰습니다. 덕분에 딸아이는 한참을 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뭐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리모컨 들고 소파에만 누워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내가 삼시세끼 밥해 대느라 아주 몸살이 날 지경이야. 외식도 싫어하지. 국이나 찌개 없으면 밥은 먹지도 않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이니? 그러자 딸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얼마 전에 TV에서 은퇴 후 아빠들에 관한 다큐를 봤거든요. 혹시 아빠도 은퇴하시고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온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TV만 보시는 게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요즘 아빠 표정을 보면 많이 공허해 보였어요. 낮에 안방에서 힘없이 새우잠 주무시는 거 보면 괜히 짠하기도 해요. 그렇게 모녀가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돌아온 딸은 할아버지에게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해 주었으며 집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아빠도 너무 걱정이라고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딸이 퇴근을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웬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동네 복지센터에서 하는 취미 수업이라 아빠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으면 해보면 어떨까? 수강료도 3만 원밖에 안 한대. 딸아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드셨습니다. 그동안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진 자신이 너무 허무하고 당황스러워 아내의 입장은 미처 생각 못했다는 자각이 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취미도 없었고 좋아하는 것도 없으셨기에 할아버지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보자 싶어서 요리 수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혼자서 고생했을 아내를 위해 늦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 내가 아침밥을 해주리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동네 복지센터에 가서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3만 원에 무아일체가 되어 있던 소파와 TV와 작별을 고하고 더구나 요리를 직접 해주겠다고 하니 제일 기뻐했던 건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한테 요리가 재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을 살고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아침을 짓겠다고 큰 소리 친 첫날부터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을 적게 넣었는지 전기밥솥에 누룽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누룽지 밥을 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일 거야. 아내는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날이 은퇴 후 처음으로 해맑게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에 재미를 붙인 할아버지는 이제 복지센터에서 가르쳐준 요리만 그는 만족이 안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유튜브의 요리 채널이라는 채널은 다 듣고 지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리마다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게 신기했죠. 어슷썰기, 깍둑썰기, 채썰기, 돌려깎기 등등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요리 재료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옥상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방울토마토였습니다. 봄에 심어서 한번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가을까지 계속 토마토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조금씩 또 다른 자신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요리가 여자들의 전유물로 여기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대기업 다녔던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지위를 내려놓자 새로운 세계가 밀려와 할아버지 인생을 가득 채웠고 그러자 가족들이 웃기 시작했으며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 할아버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보통 장수를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취미 생활로 인생을 건강하고 활력적으로 살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 꿈은 없으셨나요? 돈을 벌어야 했기에 삶을 살아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것은 없으셨는지요? 아니면 그걸 고민할 시간조차 가져보지 못하신 것은 아닌지요? 저는 어느 날 저희 집 창고 구석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를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되어 묵은 냄새가 났지만 소중히 보관한 티가 났습니다. 그 종이를 하나하나 넘겨보니 그것은 소설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인펜으로 손수 적은 소설이었습니다. 글씨체가 낯익은 것이 딱 아버지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도 찾아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하루하루 당신의 고단한 삶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도 상세히 알 수 있었죠. 여보, 미안하고 사랑한다오라는 글씨가 꼬부라지고 내용이 두서가 없는 걸 보니 이날은 약주를 드신 날이었나 봅니다. 아버지 일기장에 의하면 아버지는 글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공부를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부도 못하고 딱히 돈이 되는 재능이 없으면 공장에 아이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공장에서 12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 대신 엄마들은 돈이나 간장 같은 물건을 받았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노출된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른 직원들의 폭력 속에서
강제로 일을 해야 했으며 동작이 늦다며 망치나 스패너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망치에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르던 날 공장 기숙사를 탈출하여 며칠을 뛰어서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살 길은 공부뿐이다 여기시고 밤에는 방문을 이불로 막고 촛불 아래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엔 양초도 귀했던 시절이라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2등을 한 나는 1등한 친구의 뒤를 밟아 그 집 친구의 방이 몇 시에 불이 꺼지는지 확인한 뒤 그 친구보다 1시간 더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공부하며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세월들,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런 치열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자신이 소설가를 꿈꾸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괜찮으니 넌 공부만 해라. 내가 어떻게든 받쳐줄 테니 넌 공부만 하면 된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릴 땐 그것이 부담이라 싫었고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공부만 하라고 하시나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만 아버지 일기장을 보니 아버지는 항상 제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공부하고 또 공부해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그렇게 아버지는 속으로 제게 학교 공부 제대로 시킨 자식에게 문밭을 물려주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